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벌어진 건물 거래 사례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인공 건물인데요. 가장 샌프란 중심가로 불렸던 유니온 스퀘어 근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미술관도 있고 힐튼 호텔도 있고 시애틀 사이곤 거리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그냥 중심지였죠. 여기 시청도 이렇게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이 중심가에 가까운 알짜 건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참 지금은 샌프란이 많이 과거 모습을 좀 잃어버렸죠. 몇 년 전에 출장으로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지난 4월 벌어진 거래인데 종전에 그러니까 2016년 가격 대비 10% 가격에 그러니까 90%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6년에 6,200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데 새 주인이 650만 달러에 가져갔어요. 8년 만에 가치 90%가 날아간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에 상용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코로나 이후에 일하는 문화가 바뀌면서 상용형 부동산, 특히 직교탄을 맞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샌프란시스코 중심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샌프란이란 도시 자체가 과거 명성을 잃고 완전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전성기를 달렸던 시절 대비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온 건물들은 보통 이 본질 가치 대비 더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하죠.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다 나갔습니다. 건물이 공실이에요. 이게 과거 사진인데요. 2017년 사진 제가 캡처해왔는데 보면은 이게 위워크 마크 보시죠? 이 위워크가 많이 쓰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CBS도 있고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건물이었는데 다시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폴 리스라고 나오죠. 통통 비었습니다. 공실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가 브리스턴 홀딩스라는 회사였는데 23년 12월에 4,500만 달러 규모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디폴트를 냈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거죠. 당시에 상당한 빚을 낸 걸 알 수 있는데 건물을 6,200만 달러에 샀는데 대출이 4,500만 달러였으니까 70%가 좀 넘는 대출을 끼고 산 거였는데 공매로 650만 달러에 낙찰됐다. 대출만 4,500만 달러, 이게 금융사에서 이게 승인됐다는 거죠. 4,500만 달러 대출이 나왔던 건물이었는데 낙찰가가 65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 이런 상황이면 정말 곳곳에서 상용 부동산 거래 상황이 끔찍하겠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31개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제 나왔고 다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생존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 10%,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내리고 주식시장이 55% 급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상업 부동산 90% 급락,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고 이걸 일반화하면 모순에 빠지겠지만, 그리고 이 상업 부동산의 익스포저는 대다수 이 지역 은행에 국한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디폴트가 나더라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씩 나온다는 거는 미국의 이 건물의 상황이, 상용 부동산 건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털릴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크로에서 가장 특이점은 역시 엔화겠죠. 일본이 진짜 외통수입니다. 지금 160엔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심하면 170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펀더멘탈 상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일본은 빠르게 긴축으로 돌아서지 못하면서 엔화는 또 약세고 달러는 강하고 엔화는 약세니까 엔화 가치가 더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시장에 베팅이 있죠. 이 헤지 펀드들이 엔화 약세 베팅하고 엔화를 더 밀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본 재무상도 인식을 하고 스즈키 재무상이 또 구두 개입을 또 했었죠. 엔화 약세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필요하면 적절하게 조절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사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긴축으로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일단은 폐지했는데 지금 성장을 살리면서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환율의 발목이 잡혀서 금리를 빨리 올려버리면 자칫 성장이 빨리 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걸 알아요. 만약에 금리를 일본이 올렸는데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걸 알고
거기서 더 헤지펀드들이 밀어버리면은 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 되는 카드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다 알거든요. 일본이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성장을 훼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시장이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이 지속 개입을 해가지고 엔화를 방어하는 거죠. 일본은 마침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1조 1,500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서 7,700억 달러 정도 보유한 중국 대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면은 환율 방어가 되겠죠. 실제 이렇게 일본이 할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소문이 퍼져 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아버리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죠. 일본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국채 매도가 미국의 금융 환경을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려줘야 좀 숨통이 트이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선택이 애매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로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 이거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인 일본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현상에 놓이게 됩니다.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채권을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앞둔 상황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이 국채를 내다 팔아서 미국의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닥치기를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자칫 경제 문제 떠나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엔화의 약세가 상당한 글로벌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시간을 지난 1998년으로 돌려보면 이때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엄청난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때 미국, 일본 금융 환경이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96년 기준 일본이 0%대 기준금리, 미국이 5%대 기준금리였습니다. 그때 최고 유행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였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하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정상이 되죠. 엔화가 3일 만에 13% 오릅니다. 엔화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 취급을 받기 때문인데요. 당시 엔캐리 트레이드를 치면서 러시아 채권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러시아 채권을 대거 사들이던 롱텀 캐피털은 거의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죠. 미국 연준은 이 사이즈, 펀드 사이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가 죽으면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금리를 막 낮추고 금융권 공동으로 구제자금을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은 주가가 잠깐 급락했다가 한 20% 빠졌다가 회복하는 정도 넘어갔지만 그 뒤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위기, 터키 위기,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다 짐을 떠안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가 터져서 당장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지금 확률로 베팅한다면 미국 경제의 강함, 여전히 견고한 증시, AI 붐, 여전히 잘 관리되는 금융 시스템, 몇 번의 금융위기를 잘 넘어가면서 강화된 미국의 감독 시스템, 이런 데 베팅을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엔화 약세, 90% 떨어진 건물 가격,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춤추고 수익을 땡겨가야 되지만 뭔가 불안한 그런 징후들은 그냥 아예 무시하지는 말고 이렇게 한 번씩 체크는 하면서 가자. 이게 오늘 영상의 컨셉입니다. 지금 당장 상업부동산이 망해가지고 미국 경제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연준위원도 얘기하고 월가에서 주류 의견 역시 미국 경제 올해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 증시도 당장 급락할 위험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징후는 이런 게 메인스트림의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랜비어는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